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집 사라고 줬는데 3개월 후 며느리 친정으로 1억 5천만 원이 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요. 1년 후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파산했고 돈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순이고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됐고 혼자 삽니다. 아들 민호 하나 있는데 올해 42이고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남편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아들 하나 키웠는데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고 아들한테 하고 싶은 것 다 시켜줬습니다. 남편이 50대에 뇌출혈로 쓰러졌고 2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제 나이 63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빈털터리였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었기에 식당 주방 보조로 다시 들어갔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였지만 쉬지 않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도 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잠은 낮에 조금씩 쪼개서 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일했냐고요? 노후 준비도 해야 했고 아들한테 도움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면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5년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도 일했고 아프면 진통제 먹고 일했으며 한 끼에 3,000원 넘는 밥은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미용실도 안 가면서 모든 걸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이었는데 통장에 찍힌 2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모았구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착한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녔고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과장까지 승진했으며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정말 효자였는데 월급 받으면 용돈도 갖다 줬지만 저는 받지 않고 내가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했으며 걱정도 많이 해줬습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병원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해서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아들이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고 명절에도 며느리 친정 먼저 가고 저희 집은 나중에 왔습니다. 전화도 뜸해져서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친정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친정 식구 이야기만 하면 신이 나서 저는 조금씩 서운했지만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그 5년 동안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지켰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노후 자금이었고 아들을 위한 돈이었으며 언젠가 아들이 필요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서 주말에 들르겠다고 했고 며느리도 함께 온다고 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다니 반가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고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와서 저는 얼른 차를 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 표정이 조금 무거웠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전세 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가 매달 80만 원 나가서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는데 이자만 내다 보니
원금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이렇게 평생 이자만 내고 살 수는 없으니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하길 요즘 집값이 조금 떨어져서 괜찮은 아파트가 5억 정도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3억은 있지만 2억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는데 2억 원이면 제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덧붙이길 나중에 집값 오르면 꼭 갚겠고 지금은 어렵지만 몇 년 후에는 여유가 생길 거라며 그때 꼭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이런 부탁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줄 수 있었고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들이 필요하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요. 다음 주에 은행 가서 2억 원 준비해 놓겠다고 했고 아들이 정말 고맙다고 했으며 며느리도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적금도 깼는데 5년 동안 부어놓은 돈들이었습니다. 2억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무거웠는데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아들이 계좌 번호를 보내서 저는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순식간이었는데 5년이 1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들한테 문자가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 엄마 사랑한다고 했으며 며느리도 문자를 보내서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했고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는데 아들을 도와줬다는 게 기뻤고 이제 아들이 내 집을 갖게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제 노후 자금은 줄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연금도 있고 건강하면 조금 더 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통장을 들여다봤는데 잔액이 많이 줄어 있어서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을 하니 괜찮았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잘 쓰거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연락이 와서 집 계약했고 다음 달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 아들이 이사했다는 연락을 보냈고 사진도 보내왔는데 깨끗한 아파트에 거실이 넓어 보여서 저는 기뻤습니다. 이사한 지 3달이 지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새집살이가 어떠냐고 물었고 집 등기는 마쳤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말을 흐렸는데 아직이라고 하고 바빠서 못 갔다며 곧 할 거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해서 등기는 했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또 말을 흐렸고 그때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 민호야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는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장인어른이 급하셔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장인어른, 며느리 친정 아버지 말인가?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는데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졌고 거래처 결제 자금이 급해서 은행 대출도 안 되니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했는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손이 떨렸으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죄송하다고 했고 급하게 결정해야 해서 여쭤볼 시간이 없었으며 곧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석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는데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집 사라고 준 돈을 며느리 친정에 빌려줬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아들이 변명했는데 장인어른이 정말 급하셔서 거래처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자금이 없어서 부도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부탁했고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어쩌냐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도 미안해하지만 친정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꼭 눌렀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차용증은 썼냐고 물었는데 아들이 안 썼다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고 대신 문자로 약속했으며 석 달 후에 꼭 갚겠다고 문자 받았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미 돈은 나간 상태였으며 아들을 다그쳐봤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며느리 친정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무역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웃 친구 영숙이한테 하소연했는데 영숙이가 한숨을 쉬면서 정순아 그거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으면 받기 힘들고 특히 사업 자금은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로 약속했고 석 달 후에 갚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이가 고개를 저으며 문자는 증거가 약하고 정식 차용증이 아니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석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약속한 날이었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장인어른이 돈 갚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아직이라고 했고 거래처 입금이 조금 늦어져서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며 장인어른이 정말 미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아들이 또 변명하며 거래처 사정이 어렵다고 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서 총 4달이 지났고 저는 직접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언제 갚으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불편해 보였는데 죄송하다고 했고 아버지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우며 지금 여러 군데 빚을 갚고 있는데 순서대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요? 제 돈에도 순서가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고 며느리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나서 6개월이 됐는데 아들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번엔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도대체 언제 갚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며 자기도 답답하고 장인어른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하신다며 사업이 나아지면 바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나아지면요?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아들이 당황하며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해서 아버지 바꿔달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난처해하며 아버지가 지금 출장 중이라고 했고 다음에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었다는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장인어른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곤란해하며 며느리가 주지 말래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벌써 6개월을 기다렸고 석 달 약속이 6개월이 됐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영숙이한테 다시 하소연했는데
영숙이가 말하길 정수나 각오해 그 돈 못 받을 수도 있어. 차용증도 없고 기간도 계속 미루면 나중에는 아예 안 갚을 거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1억 5천만 원은 제 평생 저축의 대부분이었고 그걸 못 받는다고요? 8개월이 지나서 아들한테 또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울면서 엄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고 물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장인 어른을 계속 재촉하고 있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 갔는데 저는 이제 화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며 1억 5천만 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변호사라도 알아보라고 했고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는데 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인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1년을 기다려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달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뭔가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파산하셨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파산? 무슨 소리입니까? 아들이 계속 말했는데 며느리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부도났고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나면서 회사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3억 원이라고 했고 제가 빌려준 1억 5천만 원 포함해서 총 빚이 3억 원이며 회생 절차도 안 되고 파산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못 받을 것 같다고 파산하면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순위가 있고 엄마는 순위가 밀린다고 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담보도 없으니까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받아봤자 몇백만 원밖에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다는 게 실감이 안 났고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 거의 전부가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이웃에게 물어보니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며느리도 아버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요? 누가 피해자입니까? 제 돈을 제 허락도 없이 빌려준 건 당신들인데 피해자는 저 아닙니까? 내가 책임져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는데 아들이 당황하며 엄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고 물만 마셨는데 영숙이가 찾아와서 밥을 해줬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평생이 사라졌고 노후 준비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숙이가 말했는데 정수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변호사 찾아가 봐. 아들이라도 책임지게 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는데 내 아들을 어떻게 고소합니까? 하지만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한 게 뭐야? 엄마 평생 돈을 함부로 써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자식이야? 법적으로라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이렇게 날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는데 노인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2억 원을 줬는지, 아들이 어떻게 며느리 친정에 빌려줬는지, 그리고 파산으로 날아간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는데 아들한테 2억 원 이체한 은행 내역서가 있었고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있었습니다. 엄마, 집 사는데 써요라는 문자도 있었고 꼭 갚을게요라는 며느리 문자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는데 이건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집 사는데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빌려줬으니 용도 위반이고 횡령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문자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차용 의사가 명확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들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는데 내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대로 1억 5천만 원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1억 5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용 증명이 왜 왔어요?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울먹였는데 엄마가 날 고소하시게요? 진짜 그러실 거예요? 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미쳤어. 우리를 고소해. 말도 안 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났지만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고 변호사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째려봤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앞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체 내역서와 문자 기록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했는데 장인어른이 꼭 갚으신대요라는 말도 있었고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는데 이건 증여였고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든 아들 마음이고 투자 실패는 어머니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강하게 반박했는데 증여라면 왜 문자에 갚을게요라고 했냐고 물었고 용도를 속였으니 사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서 3번 열렸고 그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를 봤는데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고 아들은 그냥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는데 원고 승소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용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데 매달 200만 원씩 70개월에 걸쳐 갚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6년입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무너졌는데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노려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하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기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아들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는데 아들이 뛰어와서 제 앞을 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는데 며칠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는데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이렇게 차갑게 본 것 같았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야. 내가 함부로 할 권리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섰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들 월급에서 200만 원씩 압류됐고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70개월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들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으며 생일에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영숙이한테 들었는데 며느리가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아들이 제 허락 없이 제 돈을 함부로 쓴 거고 그 책임은 아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가끔 통장을 보는데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걸 확인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숙이가 가끔 물어보는데 아들 소식은 들었냐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영숙이가 한숨을 쉬며 그래도 내 아들인데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한 걸까? 아들을 법정까지 끌고 간 게 잘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내 돈을 지킨 것뿐이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돈을 함부로 쓸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제 노후는 지켰으니까요. 앞으로 5년 반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그 돈으로 제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박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마지막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